여러분, 만약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고 외면한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30년간 국수를 팔아 아들을 판사로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의 생일날 정성껏 끓인 미역국을 들고 찾아간 저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외면과 격이 떨어진다는 모욕, 그리고 굳게 닫힌 문이었습니다. 이 모욕과 배신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3년 뒤 모든 것을 잃은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제 가게를 찾아왔을 때 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놓치지 마세요. 새벽 5시 저는 언제나처럼 이 시간 정시장의 불을 밝혀요. 밖은 아직 캄캄하지만 제 가게 선호국수의 작은 간판에는 벌써 환한 불이 들어와 있죠. 이 일을 시작한 지 30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어요. 몸이 부서질 것처럼 아픈 날도, 눈물이 앞을 가려 아무것도 하기 싫었던 날에도 저는 이 자리를 지켰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육수를 올리는 거예요. 커다란 솥에 남해안에서 직접 받아오는 멸치와 디포리, 다시마, 무, 팥뿌리 같은 것들을 듬뿍 넣고 푹 끓여내죠. 이 뽀얀 멸치 육수가 제 인생이고 제 자부심이에요. 이 육수 냄새가 30년 세월 제 몸에 배어 지금은 제 살 냄새 같기도 해요. 이 구수한 냄새가 없었다면 우리 아들, 우리 도윤이를 그렇게 반듯하게 키워낼 수 없었을 거예요. 시장은 아직 잠들어 있는 듯하지만 저 멀리 생선가게 김 사장이 벌써 좌판을 여는지 시끄러운 고함 소리가 들려와요. 비릿한 갯내음과 제가 끓이는 육수 냄새가 새벽 공기에 뒤섞이죠. 저는 작은 라디오를 틀었어요. 이른 새벽에는 시끄러운 유행가보다는 잔잔한 뉴스가 마음을 편하게 해주거든요. 그렇게 육수가 끓어오르는 소리와 라디오 소리를 들으며 면 반죽을 치대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늘 듣던 목소리의 앵커가 조금 들뜬 목소리로 속보를 전하더군요. 서울중앙지법의 유능한 판사들이 대거 승진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러려니 하고 밀가루를 마저 털어내려는데 귀에 익은 이름이 들렸어요. 최도윤 판사. 네, 제 아들 이름이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최도윤 판사가 이번에 부장판사 승진 후보에 지명되었다고요.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라디오 앞으로 달려갔죠. 하지만 앵커는 분명히 말했어요. 최도윤, 제 아들 이름이 맞았어요. 눈물이 핑 돌더군요. 손에 묻은 밀가루도 있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어버렸어요. 우리 도윤이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 합격했을 때도 이렇게 울지는 않았는데 판사가 되고 나서도 늘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일한다던 우리 아들. 그 아들이 드디어 부장판사가 된다니. 남편 없이 홀로 이 시장 바닥에서 국수 팔아 키운 아들이 이제는 정말 높은 자리에 오르는구나 싶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가게 구석에 놓인 작은 텔레비전을 켰어요. 혹시나 아침 뉴스에 우리 아들 얼굴이라도 나올까 싶어서요.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에 자료 화면이라면서 우리 도윤이 얼굴이 화면 가득 비치는 거예요. 말끔하게 법복을 차려입은 모습이 어찌나 늠름하고 자랑스러운지 저는 그 화면을 보며 또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이 기쁨을 저 혼자만 간직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당장 가게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마침 야채 가게 박 사장이 트럭에서 배추를 내리고 있더군요. 제가 다짜고짜 소리쳤어요. 박 사장, 오늘 우리 가게 국수 공짜예요. 우리 아들이 부장판사가 된대요. 박 사장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를 보더니 이내 활짝 웃으며 제 등을 두들겨 주었어요. 아이고, 장 사장, 축하해요. 정말 잘 됐네. 그 고생한 보람이 있네. 저는 그 길로 시장을 한 바퀴 돌며 만나는 상인들마다 붙잡고 자랑을 했어요. 오늘 선호국수 10그릇은 공짜라고, 우리 아들 턱이라고, 꼭 와서 드시라고요. 다들 제 일처럼 기뻐해 주니 정말 날아갈 것 같았죠. 제 30년 세월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한바탕 기쁨의 눈물을 쏟고 나니 이제 며느리 생각이 났어요. 우리 사라는 이 소식 들었을까? 아들한테 바로 전화하면
바쁠 테니 며느리한테 먼저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몇 번 가고 나서야 사라가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더군요. 어머니, 이른 아침에 웬일이세요? 제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가, 뉴스 봤니? 우리 도윤이 부장판사 후보 올랐단다. 사라는 잠시 말이 없더니, 아, 네, 어머니, 저도 방금 들었어요. 정말 잘 됐네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기뻐 보이지는 않았어요. 뭐랄까, 기쁘긴 한데 뭔가 다른 걱정이 있는 사람처럼 들렸죠.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때 사라는 저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있었어요. 제가 시장 바닥에서 공짜 국수를 외치며 기쁨을 나누고 있을 때 사라는 강남의 그 비싼 아파트에서 홀로 다른 종류의 압박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부장판사 후보가 되었다는 소식이 퍼지자마자 다른 판사 부인들한테서 전화가 빗발쳤대요. 그저 축하한다는 인사가 아니었죠. 이제 살아도 부장판사 사모님 급이 되었으니 자기들 모임에 들어와야 한다는 그런 연락이었어요.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라인이라는 게 있나 봐요. 사라는 그 전화를 받으면서 덜컥 겁이 났던 거예요. 당장 자기들끼리 집에서 작은 다과회라도 하자고 서로 얼굴도 트고 인사도 나눠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더군요. 사라는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죠. 남편의 앞길이 달린 문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덜컥 자기 집에서 그 모임을 하겠다고 대답해 버린 거고요. 그 순간부터 사라는 기쁨이 아니라 걱정에 휩싸였던 거예요.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저는 그저 행복에 겨워 무슨 일을 할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 우리 도윤이 이렇게 큰 경사가 났는데 내가 엄마로서 뭘 해줘야 할까? 시장 상인들에게 국수 10그릇 돌린 걸로는 어림도 없죠. 저녁에 아들이 집에 오면 그 애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을 푸짐하게 해줘야겠다. 잡채도 맛있게 무쳐야겠다.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같은 날, 같은 소식을 듣고 저는 아들을 위해 어떤 음식을 해줄까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제 며느리는 남편의 체면을 위해 어떤 급에 맞는 집안을 보여줘야 할까 전전긍긍하고 있었다니요. 우리는 분명한 가족이었는데 그때 이미 서로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저 그 비극의 시작을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죠. 그날 아침 시장에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들 턱이라며 공짜 국수를 돌리고 이웃들 축하를 받으니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점심 장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했어요. 마음은 벌써 아들 밥상 차릴 생각에 구름 위를 둥둥 떠다녔으니까요. 결국 오후 1시쯤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가게 문을 닫았어요. 이런 날은 장사고 뭐고 엄마 노릇을 해야죠. 시장에서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아들 잔치상인데 이왕이면 최고급으로 해주고 싶었죠. 시장 물건도 좋지만 굳이 백화점 식품관에 들러 제일 비싸고 좋아 보이는 한우 갈비살을 샀어요. 뼈에 붙은 살이 두툼하고 마블링이 꽃처럼 핀 것이 우리 도윤이가 딱 보면 좋아할 모습이었죠. 잡채에 넣을 버섯이랑 채소도 가장 싱싱한 걸로 골라 담았어요. 돈이 얼마가 나오든 상관없었어요. 오늘만큼은 제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야 하니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앞치마부터 둘러맸어요. 며느리 사라는 당연히 회사에 갔을 테고 이 넓은 아파트에 저 혼자였죠. 콧노래가 절로 나왔어요. 배랑 양파를 갈아 넣고 맛있는 간장이랑 마늘, 참기름을 듬뿍 넣어 갈비 양념을 만들었어요. 고기에 양념이 잘 배도록 조물조물 무치는데 그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는 것 같았죠. 솥에 갈비찜을 안치고 불을 줄여놓고는 바로 잡채를 볶기 시작했어요. 시금치 데치고 당근 볶고 버섯이랑 고기도 따로 볶아서 무쳐야 제맛이 나거든요. 그렇게 4시간을 꼬박 서서 음식을 했어요. 허리가 좀 뻐근했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평생 그렇게 행복하게 요리를 한 적이 있었나 싶어요.
식탁에는 제일 예쁜 그릇을 꺼내 정성껏 상을 차렸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잡채, 그리고 밑반찬 몇 가지를 더했죠. 이제 오시 아들이 퇴근할 시간만 기다리면 됐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이 냄새를 맡은 우리 도윤이가 얼마나 놀라고 기뻐할까, 어떤 표정으로 저를 껴안아 줄까, 그런 상상만으로도 배가 불렀어요. 정확히 오시 5분쯤이었을 거예요. 현관 도어락 소리가 들렸어요.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죠.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현관으로 달려나갔어요. 어서 와, 우리 아들. 그런데 문이 열리고 들어선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제가 기대했던 환한 웃음이 아니었죠. 특히 며느리 사라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인상을 팍 쓰더군요. 코를 킁킁거리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 애가 처음 뱉은 말은 어머니, 이게 다 무슨 냄새예요? 였어요. 저는 어리둥절해서 우리 도윤이 승진 축하하려고 갈비찜 좀 했지 하고 웃어 보였어요. 하지만 사라는 그 말을 듣고 더 경악하더군요. 갑자기 현관에 서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오늘 집에 손님 오시는 거 몰랐어요? 이 음식 냄새 어떡할 거예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며느리가 무슨 판사 부인들 다과회인가 하는 걸 오늘 이 집에서 열기로 했다는 걸요. 저는 전혀 듣지 못한 이야기였죠. 사라는 다급하게 창문은 다 열어젖히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어디서 방향제 스프레이를 가져와서 집안 곳곳에 미친 듯이 뿌려댔어요. 치익,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역한 꽃향기가 제가 4시간 동안 공들인 갈비찜 냄새와 뒤엉켰죠.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어요. 사라는 그걸로도 분이 안 풀렸는지 제게 삿대질을 하더군요. 어머니는 평생 시장에서 국수만 마시니까 이 급이라는 걸 모르세요? 도윤 씨는 이제 부장판사예요. 집에 손님들이 오시는데 이런 촌스러운 음식 냄새, 아니 어머니 몸에 밴 그 멸치 육수 냄새 때문에 도윤 씨 이미지가 뭐가 되겠어요. 멸치 육수 냄새.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제 30년 세월, 제 아들을 키워낸 그 냄새가 며느리에게는 남편의 이미지를 망치는 냄새였던 거예요. 사라는 당장 이 음식들 다 치우라고, 손님들 오시기 전에 빨리 안 보이게 하라고 소리쳤어요.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때였어요. 저는 며느리를 보고 있지 않았어요. 제발, 제발 하는 심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죠. 내 아들, 도윤이. 걔는 이 상황을 다 보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제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제가 만든 음식을 모욕하는 이 순간을요. 제발 우리 아들만은, 도윤이만은 내 편이 되어주겠지. 엄마, 왜 그래? 사라 씨, 그만해. 엄마가 날 위해 해주신 음식이잖아. 그렇게 말해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우리 아들은, 제 아들 도윤이는 저를 딱 한 번 쳐다보더군요. 그 눈빛에는 미안함도 고마움도 없었어요. 그저 지독한 피곤함과 귀찮음이 어려 있었죠. 그리고는 제게서 시선을 거두고 딱 한마디 했어요. 피곤해.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아들은 제가 차린 밥상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냥 자기 방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쾅 하고 문을 닫았죠. 그 문 닫히는 소리가 제 심장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어요. 며느리의 모욕보다 아들의 그 외면이, 그 피곤하다는 한마디가 저를 천길 낭떠러지로 밀어뜨렸어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손은 떨리고 눈앞은 캄캄했죠. 사라는 여전히 빨리 안 치우고 뭐 하시냐고 저를 재촉했어요. 그 순간 딩동 하고 초인종이 울렸어요. 며느리의 그 귀한 손님들이 도착한 거예요. 사라는 기겁을 하며 저를 부엌 구석으로 밀쳤어요. 제발,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그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세상에서 제일 상냥한 목소리로 현관문을 열더군요. 어머님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집이 너무 좋네요. 하는 가식적인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저는 앞치마도 풀지 못한 채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초라한 몰골로 부엌 구석에 서 있었죠. 손님들은 거실로 가는 척 하다가 부엌 쪽을 힐끗거렸어요. 그리고는 저를 발견했죠. 냄새도 맡았을 거예요. 아직 치우지 못한 갈비찜 냄새, 그리고 제 몸에 밴 멸치 냄새를요. 그들은 노골적으로 인상을 쓰진 않았어요. 그럴 급이 아닌 사람들이었으니까. 대신 그들은 저를 보며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어머, 저분은 누구셔? 하고 수군거리는 소리, 그리고 저를 향한 그 동정 어린 혹은 경멸 어린 시선들. 그 시선이 제 살을 깎아내는 것 같았어요. 사라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들을 거실로 끌고 가려고 애썼어요. 그 와중에 나이가 제일 많아 보이는 한 부인이 사라를 조용히 구석으로 불렀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들었어요. 그 여자가 하는 말을요. 사라 씨, 남편 체면은 아내가 세워주는 거야. 저기 어머님, 이미지가 좀 그렇네. 듣자 하니 시장에서 국수 장사하신다며 저런 냄새나 분위기가 도윤 씨 승진길 막는 거 몰라요? 방법을 좀 찾아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아, 내 아들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니구나. 그리고 제 아들의 방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죠. 아들은 아내의 굴욕과 동료 부인들의 속삭임, 그리고 제 엄마의 이 비참한 꼴을 알면서도 그 방 안에 숨어버린 거예요. 사라는 손님들이 돌아간 후 지옥에서 돌아온 사람 같은 얼굴로 저를 노려봤어요. 그 눈빛은 결심에 차 있었죠. 저를 이 집에서 제거하겠다는 결심 말이에요. 그 지옥 같던 밤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방 침대에 걸터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샜어요. 며느리가 뿌려대던 그 역한 방향제 냄새가 제 방문 틈새로 스며들어 제 30년 세월이 밴 멸치 냄새를 모조리 지워버리는 것 같았죠. 아들의 굳게 닫힌 방문, 피곤하다는 그 한마디. 그게 제 머릿속을 밤새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방에서 나왔어요. 어젯밤 그 난리통에 치워지지도 못했던 갈비찜과 잡채는 밤사이 차갑게 식어 쓰레기 봉투에 담겨 있더군요. 거실에는 멸치 냄새 대신 다시 그 차갑고 비싼 공기, 청정기 소리만 맴돌았어요. 그리고 제 아들 최도윤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제와 똑같은 자리였죠. 샤워를 마쳤는지 가운을 입고 무릎에는 신문을 펼쳐들고 있더군요. 마치 어젯밤 제 엄마가 그토록 끔찍한 모욕을 당하는 것을 외면하고 방으로 숨어버린 사람이 아닌 것처럼, 너무나도 태연하고 평화로운 아침의 가장처럼요. 그때였어요. 며느리 사라가 방에서 나오더군요. 어젯밤의 그 분노에 차일그러진 얼굴이 아니었어요. 아주 차갑고 단단하게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죠. 사라는 제 앞에 서서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도윤 씨는 그냥 판사가 아니라고 부장 판사가 될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격을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어젯밤 그 사모님이 했던 말을 그대로 하더군요. 사라는 제가 이 집에 있는 것이 너무 불편하다고 했어요. 이 아파트가 저까지 살기에는 너무 좁다고요. 자기가 손님들을 모셔야 하는데 어머니의 그 냄새와 어머니의 그 존재 자체가 모든 것을 망쳐버린다고 했죠. 저는 며느리의 그 모진 말들을 들으면서도 정작 며느리를 보고 있지 않았어요. 제 눈은 오직 한 사람, 소파에 앉아 있는 제 아들을 향해 있었죠. 제발, 제발 한마디만 해다오. 그 입 좀 열어다오. 내 어미에게 지금 무슨 짓이냐고, 당장 그만두라고, 제발 한마디만 해달라고 속으로 외쳤어요. 하지만 제 아들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그렇게 큰데도 마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요. 사라는 제 이런 절박한 시선을 비웃기라도 하듯 주머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아주 얇고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흰 봉투였죠. 그걸 제게 내밀었어요. 이거 100만 원이에요. 이걸로 나가서 작은 스튜디오 방이라도 하나 구하세요. 더는 저희도 어머니 모시기 힘드네요. 100만 원. 제 30년 헌신의 값이었어요. 아들을 판사로 키워낸 제 인생의 대가였죠.
저는 그 봉투를 든 며느리의 손과 소파에 앉은 아들을 번갈아 보았어요. 아들은 여전히 미동도 없었어요. 그러고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소리를 냈죠. 슥. 아들이 신문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였어요. 그 소리가 제게는 대답으로 들렸어요. 며느리의 말에 동의한다는, 아니, 어쩌면 아들이 시킨 일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확신. 그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 더 잔인하고 더 분명한 아들의 대답이었어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젯밤 제 눈물은 아들의 외면 속에 모두 말라버렸나 봐요. 대신 아주 차가운 무언가가 제 가슴 속에서부터 차오르는 게 느껴졌죠. 저는 며느리를 보며 제 평생 처음으로 제 아들을 포기했어요. 알겠다.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어요. 사라가 오히려 당황한 듯 저를 쳐다보더군요. 제가 매달리고 울고불고 욕이라도 할 줄 알았나 봐요. 저는 그 100만 원짜리 봉투를 받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서서 제 방으로 들어갔죠. 제가 이 집에 들어올 때 가져왔던 작은 여행 가방이 있었어요. 언젠가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여행이라도 갈까 싶어 사두었던 가방이었죠. 그 가방을 열었어요. 짐이랄 것도 없었어요. 시장에서 입던 제 옷가지 몇 개, 그리고 늘 품에 지니고 다니던 제 작은 통장. 그걸 챙기는 데는 10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가방을 끌고 방에서 나왔어요. 며느리는 승리감에 찬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제 아들은 여전히 그 빌어먹을 신문 뒤에 숨어 있었어요. 저는 그 두 사람을 지나쳐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잘 살아라, 혹은 후회할 거다, 그런 말 따위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없이 현관문을 열고 그 집을 나왔어요. 제가 그 집을 나온 직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저라는 마지막 족쇄가 풀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파멸을 향해 달려갔더군요. 우선 며느리 사라는 어젯밤 판사 부인들 앞에서 당한 굴욕을 만회해야 했나 봐요. 저를 내쫓은 그날 오후 당장 백화점으로 달려갔대요. 그리고는 자기 능력으로는 어림도 없는 500만 원짜리 샤넬 가방을 샀다고 해요. 그걸 들고 다녀야만 자기 격이 올라간다고 믿었던 거겠죠. 그리고 제 아들은 그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저보다 훨씬 더 큰 것을 팔아넘겼어요. 제 아들 최도윤은 그 체면을 지키기 위해 30억 원에 자기 영혼을 팔아버렸죠. 그때 한빛건설이라는 큰 회사가 510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어요. 모두가 그 회장은 감옥에서 꼼짝없이 썩을 거라고 했죠. 그런데 제 아들이 그 재판을 맡았어요. 그리고 판결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510억 원을 해먹은 사람을 그냥 풀어준 거나 마찬가지였죠.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판결 직전에 30억 원의 검은 돈이 오갔다고 해요. 그 돈은 당연히 제 아들 통장으로 들어가지 않았죠. 며느리 사라의 가족 이름으로 된 유령회사,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로 정확하게 입금되었어요. 사라는 그 돈을 믿었던 거예요. 이제 곧 30억이 들어올 거라는 생각에 자기가 정말 강남 상류층이라도 된 줄 알았겠죠. 500만 원짜리 가방으로도 성에 안 찼던 며느리는 당장 강남에 있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수십억짜리 집이었죠. 물론 당장 그 집값을 치를 돈은 없었어요. 뇌물 30억은 아직 들어오기 전이었으니까요. 그럼 며느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채를 썼어요. 은행도 아닌 무시무시한 고리대금 업자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 계약금을 치른 거예요. 그 뇌물만 들어오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자기는 이제 시장 냄새 나는 시어머니와는 다른 급의 인생을 살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렇게 그 두 사람은 제가 문 밖으로 사라진 바로 그 순간부터 스스로 지옥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 집에서 나온 날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그 망설임은 아주 잠깐이었죠. 제게는 돌아갈 곳이 있었으니까요. 제 인생의 전부, 제 30년이 묻어있는 선호국수가 있는 정시장. 그곳이 제 진짜 집이었죠. 가게 근처에 허름한 여관방들이 모여있는 골목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볕이 안 들고 가장 값싼 방을 하나 구했어요. 아들의 그 넓고 반짝이던 강남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딱 한 사람 누우면 꽉 차는 작은 방이었죠. 보증금도 필요 없는 달세 방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어요. 그 집에서 며느리 눈치 보고 아들 등만 바라보며 살던 때보다 이 차가운 방바닥이 제게는 훨씬 더 따뜻하게 느껴졌는지도 몰라요. 그날부터 제 삶은 단순해졌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밤 10시까지 국수를 팔았죠. 그리고 짬이 날 때마다 제 두 번째 일, 선남의 일을 했어요. 선남에는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남편 죽고 아들 하나 바라보며 국수 가게 할 때 저처럼 힘든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가게 한쪽에 작은 저금통을 두고 제 가게 수익금 일부랑 단골들이 1, 0원, 2, 0원 넣어주는 돈을 모아 시장 독거노인들 연탄도 사다 드리고 반찬도 해다 드리고 그랬죠. 그게 선남회의 시작이었어요. 아들 집에 들어가 살면서도 그 일은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 집에선 나왔으니 절망에 빠져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죠. 제게는 돌봐야 할 어르신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일으켜 세워야 했으니까요. 아들에게 쏟아부었던 그 지독한 정성을 이제는 제 국수와 선남회의 모조리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저는 가게 수익금의 절반을 뚝 떼어 연탄을 샀어요. 시장 언덕배기에 혼자 사시는 최할머니 댁에 연탄을 지고 나르는데 웬 젊은 총각이 저를 가로막더군요. 사진기를 목에 맨 걸 보니 기자인 것 같았어요. 할머니, 요즘 보기 드문 일을 하시네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젊은 기자는 땀을 뻘뻘 흘리며 저와 같이 연탄을 날랐어요. 그러면서 제게 이것저것 묻더군요. 왜 이 일을 하시는지, 가게는 얼마나 됐는지. 저는 그저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한테 빚 갚는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국수 팔아번 돈이니 손님들한테 빚 갚는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죠. 그 기자는 가게까지 쫓아와 제 국수도 한 그릇 먹었어요. 그러다가 가게 구석에 놓인 낡은 갱지 노트를 발견했죠. 그게 바로 선남의 장부였어요. 이건 뭐예요, 어머님? 저는 그냥 우리끼리 약속 장부 같은 거라고 보여줄 것도 없다고 손사래를 쳤어요. 하지만 기자는 막무가내로 그 장부를 펼쳐봤죠. 거기에는 30년치 꼼꼼한 제 손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1월 5일, 김씨 아저씨 일, 0원. 1월 7일, 가게, 수익금 30, 0원. 1월 10일, 최할머니 댁 연탄 50장, 25, 0원. 젊은 기자는 한참 동안이나 그 장부를 넘겨보더군요. 얼굴이 벌개져서는 제게 정말 대단하시다고 어떻게 0원짜리 하나까지 이렇게 다 적어 놓으셨냐고 호들갑을 떨었어요. 저는 그저 남의 돈인데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야 나중에 말 안 나온다고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기자를 돌려보냈죠. 그리고 며칠 뒤 시장 이웃인 박 사장이 신문지를 들고 가게로 뛰어들어왔어요. 장 사장, 장 사장, 신문에 났어. 장 사장 이야기가 작은 지역 신문 구석에 제 기사가 실렸더군요. 제목이 좀 부끄러웠어요. 국수집 사장님, 국수로 몸을 수익금으로 노인을 먹여 살리다. 뭐 그런 내용이었죠. 저는 그냥 젊은 기자가 고생해서 써줬네 하고 신문을 가게 벽에 붙여놨어요. 그런데 그 작은 기사가 불씨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 기사가 나간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 이번에는 카메라까지 든 훤칠한 청년이 가게를 찾아왔어요. 자기는 무슨 브이로거라나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사람이라더군요. 그 지역 신문을 보고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라 꼭 촬영하고 싶다면서요. 저는 장사방해 된다고 찍을 거 없다고 손사래를 쳤어요. 하지만 그 청년은 막무가내였죠. 그냥 국수 먹는 모습만 찍겠다고 해서 마지못해 허락했어요. 청년은 제 국수가 정말 맛있다며 엄지를 치켜 세우고 가게 벽에 붙은 그 신문 기사도 찍어갔어요. 그리고는 그 젊은 기자처럼 가게 구석에 선남의 장부를 발견했죠. 어머님, 혹시 이 장부
영상으로 찍어도 될까요? 저는 또 뭘 그런 걸 찍어가냐고 타박을 줬어요. 하지만 청년은 사람들에게 이런 진짜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어머님의 이 투명함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보여주고 싶다고 간곡하게 부탁하더군요. 저는 그 선한 눈빛을 믿고 그러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영상은 며칠 뒤에 올라왔어요. 제목은 정시장의 국수 천사 였죠. 저는 그런 걸 볼 줄 몰라서 몰랐는데 그 영상이 소위 대박이 났다고 해요. 수백만 명이 그 영상을 봤대요. 사람들은 제 국수 맛보다 30년 동안 일, 영원 단위까지 꼼꼼하게 적어내려간 제 손글씨 장부에 열광했어요. 온갖 기부금 사기다, 뭐다 시끄러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투명하게 기부를 할 수 있냐고요. 그때부터였어요. 제 작은 가게에 이상한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게, 어느 날 양복을 쫙 빼입은 외국인들과 통역사가 가게를 찾아왔어요. 자기들은 국제 NGO에서 나왔다고 하더군요. 아시아에서 신뢰할 수 있는 풀뿌리 기부 파트너를 찾고 있는데 제 영상을 보고 연락했대요. 솔직히 저는 NGO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장사해야 하니까 바쁘다고 했죠. 하지만 그들은 막무가내로 제 장부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자기네 회계사들이 직접 검증을 해야겠다면서요.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떳떳하니까 보라고 장부를 내줬죠. 양복쟁이 회계사들은 제 낡은 갱지노트를 보며 자기들끼리 심각하게 속닥거리더군요. 저는 속으로 저 일, 영원짜리 장부에서 뭘 검증할 게 있다고 저러나 싶었죠. 한참 뒤 그 회계사가 통역사를 통해 제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 장부는 완벽합니다. 단 10원의 오차도 없이 지난 수십 년간의 모든 입출금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들은 제 손을 잡고 이런 정직함을 찾고 있었다며 감격했어요. 그리고는 제 선남회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죠. 대신 이 작은 모임을 서남재단이라는 전문적인 재단으로 만들자고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냥 불쌍한 이웃들 돕던 일인데 무슨 재단이냐고, 나는 그런 거 모른다고 했죠. 하지만 그들은 어머님은 그냥 지금처럼 국수만 마시면 된다고, 재단 설립자이자 명예회장이 되어달라고, 어머님의 그 정직함이 재단의 얼굴이 되어야 한다고 설득했어요. 일은 순식간에 벌어졌어요. 정시장의 국수가게 할머니 장선옥이 국제 NGO의 투자를 받는 서남재단의 명예회장이 되었죠. 신문과 방송이 난리가 났어요. 웬 현대판 신데렐라 이야기냐면서요. 급기야 KBS 같은 국영 방송국에서 저를 위한 특별 생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했어요. 제 인생을 조명하고 서남재단의 출범을 알리는 자리였죠. 그런데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저를 천사라고 부르며 제 이야기에 감동하는 동안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이 저를 취재하러 제 원룸방에 왔다가 기겁을 하더군요. 아니,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이, 재단 이사장님이 왜 이렇게 춥고 작은 방에서 혼자 사시는 겁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장선옥 이사장님 아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최도윤이라던데 맞나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왜 저런 위대한 천사 어머니가 저렇게 비참하게 혼자 살지? 그 잘나가는 부장판사 아들은 도대체 제 어미가 저러고 사는 동안 뭘 한 거지? 방송국에서도 기자들도 제게 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아드님과 같이 사시지 않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아드님은 어머님의 이런 활동을 알고 계신가요? 저는 그 모든 질문에 그저 웃기만 했어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죠. 그저 국수가 다 불겠네, 어서들 드시죠, 하고 말할 뿐이었어요. 제 침묵은 그렇게 제 아들의 목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질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서남재단의 명예회장. 저는 그게 무슨 대단한 감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저를 국수천사니 위대한 어머니니 불렀지만 저는 그냥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멸치 육수를 끓이는 장선옥일 뿐이었죠. 제 작은 원룸방은 여전히 추웠고
제 삶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달라진 게 있다면 저를 향한 세상의 시선과 그 시선이 만들어낸 부장판사 아들에 대한 무성한 소문들 뿐이었죠. 방송국에서는 계속 그 특별 생방송 날짜를 잡자고 저를 재촉했어요. 아들 이야기는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냥 어머님의 삶과 재단 이야기만 해달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제 삶이 아니라 천사 어머니와 부장판사 아들 사이에 숨겨진 그 불편한 진실이라는 걸요. 그 와중에 아들 도윤이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제가 그 집에서 쫓겨난 후 처음 맞는 아들의 생일이었죠. 며칠을 고민했어요. 괘씸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고 제 인생 전부를 바친 아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제 아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이 시점에 어미인 저까지 아들을 외면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어쩌면 제 명성이 아들에게 누가 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어미가 원룸에 사니 아들이 불효자식으로 몰리는 것 같아서요. 어쩌면 아들도 저를 보고 싶어 할지 모른다고, 그날의 침묵은 며느리 등살에 어쩔 수 없었던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방송이 나가기 전에 제가 먼저 아들을 찾아가 화해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저는 제 가게 선호국수에서 가장 좋은 멸치와 다시마를 꺼내 밤새 육수를 끓였어요. 그리고 이른 아침 시장에 나가 가장 좋은 미역과 한우를 사왔죠. 제 아들이 어릴 때부터 제 미역국 아니면 생일 같지도 않다고 말했거든요. 며느리가 싫어하던 그 멸치 냄새. 하지만 제게는 아들을 살린 생명의 냄새였죠. 보온병에 뜨거운 미역국을 가득 담았어요. 소문으로 들으니 아들 부부는 그 사이에 강남에서도 가장 비싸다는 주상복합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군요. 사채와 뇌물로 쌓아 올린 성이라는 건 꿈에도 모른 채 저는 그저 아들이 성공해서 좋은 집에 사는구나 하고 애써 기뻐하며 택시를 탔어요. 하늘을 찌를 듯한 그 아파트 앞에 내리니 제가 참 초라해지더군요. 로비에서부터 경비원에게 붙잡혔어요. 재단 이사장 장선옥이라고 신분을 밝히고 나서야 겨우 아들 집 현관문 앞에 설 수 있었어요. 쿵쿵. 집 안에서부터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 만에 문이 열렸죠. 그런데 문을 연 건 며느리 사라가 아니었어요. 아주 화려하게 차려입은 처음 보는 중년 여인이었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누구신데 함부로 남의 집을 찾아오냐고 묻더군요. 제가 당황해서 도윤이, 아니, 최 판사엄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때 집 안에서 사라가 뛰어나왔어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며느리의 표정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그리고 제 옆에 섰던 그 중년 여인, 아마도 사라의 친정어머니겠죠. 그 여자가 며느리보다 더했어요. 제 손에 들린 낡은 보온병을 보더니 코를 막는 신용까지 하더군요. 아이고, 사부인, 이게 무슨 냄새야? 사라가 저를 현관문 밖으로 거칠게 밀어냈어요.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오늘 저희 집에 누가 오시는지 알고 이러세요. 도윤 씨 동료분들, 부장판사님들 다 와 계시단 말이에요. 저는 그 팔을 뿌리치고 보온병을 내밀었어요. 그래도 우리 아들 생일이잖아. 내가 미역국 끓여왔어. 밥 한 술이라도 먹여야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라의 친정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어머, 사부인도 참. 요즘 세상에 누가 생일날 이런 비린내 나는 걸 먹는다고. 격 떨어지게. 우리 도윤이 격은 우리가 알아서 챙길 테니 어머님은 그 국수나 마저 파시죠. 격, 또 그놈의 격이었어요. 그들은 제 미역국을, 제 모성을 격 떨어진다고 조롱하며 문을 닫으려 했어요. 저는 다급해졌어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어요. 아들 얼굴은 보고 가야 했어요. 바도르 가도를 보고 가야 했어요. 도윤아, 도윤아, 엄마 왔다. 제 목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시끄럽던 음악 소리가 잠시 멎었어요. 그리고 저 멀리서 와인잔을 들고 있던 제 아들,
최도윤이 현관 쪽으로 걸어 나왔어요. 말끔한 양복을 차려입은 너무나도 늠름한 제 아들이었어요. 도윤아, 제가 애타게 불렀어요. 아들은 저를 봤어요. 제 초라한 행색과 제 손에 들린 보온병을 똑똑히 봤죠. 그리고 제 옆에서 저를 밀치고 있는 아내와 장모도 봤어요. 찰나의 순간이었어요. 제 아들은 제 눈을 똑바로 마주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토록 바라던 엄마 하는 그 한마디를 끝내야지 않았죠. 대신 아들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게서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파티장 안으로 그 화려한 사람들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쾅! 현관문이 제 얼굴 앞에서 닫혔어요. 그건 며느리나 사돈이 닫은 게 아니었어요. 등을 돌린 제 아들이 제 심장에 대고 닫아버린 문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손에 든 보온병이 천근 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죠. 그런데 제가 몰랐던 게 있었어요. 저는 그날 혼자 온 게 아니었어요. 제 특별 방송을 준비하던 방송국의 한 PD가 마침 제 시장 친구들 몇 명과 함께 저를 뒤따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아들 생일이라고 미역국 끓여가는 걸 보고 혹시나 감동적인 화해 장면이라도 담을 수 있을까 싶어 비롤 촬영이라도 하겠다며 따라붙었던 거죠. 시장에서 저와 수십 년을 함께한 야채 가게 박 사장, 정육점 김 사장도 우리 장 사장 보호해야 한다며 방송국 차를 얻어 타고 함께 왔던 거고요. 그들이 그 모든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국수 천사 장선옥이 아들 생일 미역국을 들고 갔다가 며느리와 사돈에게 격떨어진다고 문전박대당하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들에게 차갑게 외면당하는 그 순간을요. 카메라의 빨간불은 그 모든 것을 빠짐없이 녹화하고 있었어요. 제가 망연자실해서 돌아섰을 때 저는 그들과 마주쳤어요. PD의 얼굴은 분노로 새빨갰고 카메라 기자는 차마 카메라를 내리지 못하고 있었죠. 그리고 제 친구인 박 사장과 김 사장. 그들은 제 손에서 미역국 보온병을 받아들더니 이성을 잃고 다시 그 현관문으로 달려갔어요. 야, 이놈들아, 문 열어. 네가 판사면 다야? 네가 사람 새끼야. 박 사장이 현관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어요. 잠시 후 문이 다시 거칠게 열렸어요. 며느리 사라가 웬 천박한 것들이냐며 소리를 지르다 카메라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그때 PD가 앞으로 나섰어요. KBS의 한 PD입니다. 지금 생방송 중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었지만 그 순간은 생방송보다 더 무서웠죠. PD가 사라를 향해 물었어요. 윤사라 씨, 맞으시죠? 방금 이분이 당신들이 문전박대한 저분이 대한민국이 국수 천사라고 부르는 장선옥 이사장님인 거 알고 계십니까? 아들 생일이라고 끓여온 미역국을 격 떨어진다고 내쫓는 게 부장판사 사모님의 격입니까? 그날 저녁 8시 뉴스 특보로 그 영상이 터져 나왔어요. 국수천사, 아들 집 앞에서 미역국 들고 문전박대, 세상은 뒤집혔죠. 사람들의 분노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어요. 제가 방송에서 아들에 대해 침묵했던 것이 오히려 천사 어머니의 마지막 배려로 해석되면서 아들 부부를 향한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100만 원. 제가 쫓겨날 때 이야기가 제 시장 친구들의 입을 통해 폭로되었어요. 천사 같은 어머니를 100만 원에 내쫓더니 이젠 미역국도 조롱해 인터넷이 마비될 지경이었어요. 다음 날 서울중앙지법 앞은 피켓을 든 시위대로 가득 찼어요. 최도윤은 사퇴하라. 미역국도 모르는 판사가 무슨 판결이냐. 며느리 사라는 모든 판사 부인 모임에서 즉시 강제 퇴출당했어요. 그토록 지키고 싶어 하던 격이 바닥까지 떨어진 거죠. SNS는 욕설로 뒤덮였고 결국 폐쇄되었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대중의 분노에 불을 붙인 언론사들이 이제는 하이에나처럼 최도윤의 뒤를 캐기 시작했어요. 천사 어머니를 배신한 악마 아들에게는 어떤 흠결이라도 있을 거라고 확신하면서요. 그리고 그들은 찾아냈죠. 제가 쫓겨났던 그날 최도윤이 510억 횡령범에게 비정상적인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사실을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바로 그 시점에 며느리 살아가 무리해서 갑작스럽게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를 계약했다는 사실까지도요. 기자들은 두 사건을 나란히 붙여놓고 질문을 던졌어요. 돈 없는 판사 부부가 어떻게 저 아파트를 샀을까? 혹시 그 횡령범의 돈이 아닐까? 모든 조각이 맞춰졌어요. 여론과 언론의 압박에 결국 검찰이 공식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어요. 결과는 끔찍하고도 신속했죠. 한빛건설의 뇌물 30억 원. 며느리 일가 명의의 유령회사. 모든 것이 드러나는 데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어요. 제 아들 최도윤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법복을 입은 채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되었어요. 파면은 당연한 수순이었죠. 며느리의 아버지 그 유령회사의 명의를 빌려준 사돈어른도 함께 구속되었어요. 사라의 집안은 파산했죠. 그리고 며느리 윤사라 뇌물 30억은 고스란히 추징당했고 강남 아파트는 압류되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그 아파트를 사기 위해 빌렸던 그 무서운 사채, 고리대금은 그대로 남아 있었죠. 남편도, 돈도, 집도, 체면도 모든 것을 잃은 며느리는 말 그대로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어요. 그토록 경멸하던 멸치 냄새나는 시장 바닥보다 더 차가운 강남의 아스팔트 위로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제 작은 원룸방, 낡은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지켜봤어요. 아들이 구속되던 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날 아침 아들에게 가져가려다 끝내 전해주지 못한 그 미역국이 부엌 한 구석에서 차갑게, 아주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6장, 폭풍 같은 3년. 그리고 마지막 용서. 그렇게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세상은 나를 서남재단의 명예회장이라고 불렀지만 내 삶은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다. 여전히 새벽 4시면 눈을 뜨고 오시면 정시장 선호국수의 문을 열고 멸치 육수를 끓였다. 재단 일은 젊은 사람들이 잘 맡아주었고 내 진짜 자리는 이 낡은 가게, 구수한 멸치 냄새가 배어있는 이곳이었다. 아들이 구속되고 며느리가 사라진 그날 이후 내 시간은 다시 30년 전으로 돌아간 듯했다. 아들 부부가 몰락하고 딱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잠시 숨을 돌리는데 가게 문이 스르르 열렸다. 누군가 들어왔는데 인사도 없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웬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깡마르고 누더기 같은 얇은 겉옷만 걸치고 있었다. 며느리 사라였다. 그토록 격을 따지고 500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다녀야 직성이 풀리던 그 며느리. 나는 그 순간 며느리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며느리는 나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가게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엉엉 울기 시작했다. 잘못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 말을 수백 번은 반복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뭐든 할게요. 제발, 제발 받아주세요.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봤다. 솔직히 말해서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다. 밉지도 불쌍하지도 않았다. 그냥 텅 비어버린 기분이었다. 한참을 울던 며느리가 내 발목을 잡으려 했다. 나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아주 차갑게 말했다. 내일 새벽 5시까지 와. 와서 설거지해. 사라는 고개를 들고 나를 멍하니 쳐다봤다. 내가 자기를 용서해 줄 거라고 혹은 따뜻하게 안아줄 거라고 기대했던 걸까. 나는 며느리를 그냥 지나쳐 가게 뒷문으로 나갔다. 다음 날 새벽 5시, 며느리는 정말로 가게 앞에 와 있었다. 공포에 질린 얼굴로 밤새 한숨도 못 잔 사람처럼 떨고 있었다. 나는 말없이 가게 문을 열고 부엌 구석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을 턱으로 가리켰다. 그날부터 며느리는 선호국수의 설거지 담당이 되었다. 3년 동안 며느리와 나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며느리는 내가 구해준 그 작고 볕 안 드는 원룸방, 내가 아들 집에서 쫓겨나 처음 구했던 그 방에서 지내며 가게로 출퇴근을 했다. 그토록 하얗고 곱던 며느리의 손은 3년 만에 내 손처럼 변해갔다. 뜨거운 물에 불어 터지고 거친 수세미에 갈라지고
검은 솥을 닦느라 때가 꼈다. 며느리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춥다고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다. 시장의 이웃 상인들은 처음 몇 달간 며느리를 보며 수군거렸다. 저 독한 장사장, 며느리를 노예처럼 부려먹는다고. 하지만 며느리는 그 모든 시선을 묵묵히 견뎌냈. 그렇게 3년. 며느리는 그토록 경멸하던 멸치 냄새 속에서 땀의 가치를, 그리고 밥 한 그릇의 무거움을 배워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다.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다. 가게 문을 일찍 닫을까 하는데 늦은 오후에 가게 문이 삐걱 하고 열렸다. 눈을 잔뜩 뒤집어 쓴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섰다. 나는 손님인 줄 알고 어서 오세요 하고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내 아들 도윤이었다. 3년 만에 만난 내 아들은 내가 알던 그 늠름한 판사가 아니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지고 얼굴은 깡말라 낯선 사람처럼 보였다. 감옥에서 3년을 꼬박 채우고 오늘 막 나온 모양이었다. 아들은 나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우뚝 섰다. 엄마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그저 나를 바라만 보았다. 그때였다. 부엌에서 설거지통을 비우러 나오던 며느리가 아들과 눈이 마주쳤다. 쨍그랑 며느리가 들고 있던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아들은 자기 아내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저 늙고 초라한 여자가 누군지, 왜 우리 엄마 가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다. 남편의 그 늙고 수척해진 모습을 보고 차마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 그렇게 세 식구가 그 좁은 가게 안에서 서로를 멍하니 바라봤다. 얼마나 지났을까? 내 아들 도윤이가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 가게 구석의 작은 의자에 주저앉더니 어린아이처럼 소리도 내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국수를 삶았다. 뜨거운 물에 면을 삶아 건져내고 30년을 끓여온 내 멸치 육수를 붓고 고명도 없이 그냥 그렇게 뜨거운 국수 한 그릇을 말았다. 그리고 그 국수를 울고 있는 아들 앞에 탁 하고 내려놓았다. 먹어라. 그게 내가 3년 만에 아들에게 한 첫마디였다. 아들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나를 올려다봤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었다. 국수 한 젓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아들의 울음이 터져나왔다. 국수를 씹지도 못하고 꺽꺽 소리를 내며 울었다. 3년치 후회와 30년치 미안함이 그 국물 속으로 다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며느리가 조용히 일어나 아들 옆으로 다가갔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울고 있는 아들의 거친 손을 자기의 그 더 거칠어진 손으로 꾹 잡아주었다. 아들은 며느리의 손을 붙잡고 더 크게 울었다. 나는 묵묵히 국수 한 그릇을 더 말았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그릇을 며느리 앞에 놓아주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두 사람의 그 맞잡은 손 위에 내 멸치 냄새 배인 손을 가만히 포겠다. 가게 밖에는 여전히 세찬 눈발이 날리고 있었지만 내 작은 선호국수 가게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육수 냄새로 따뜻하게 차오르고 있었다. 결국 격이라는 건 겉모습이 아니었어요. 30년 끓인 멸치 육수 같은 진심이었죠. 그리고 용서란 모든 걸 잃은 이에게 말없이 내어주는 따뜻한 국수 한 그릇, 바로 그거였어요.